안녕하세요. 유대치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긴 글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짧은 글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뭐 요즘은 이제 함석헌 선생님 글을 읽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많이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즐겨 읽지 않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뭐, 굳이 함석헌 선생님의 글만 즐겨 읽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을 즐겨 읽는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철학의 글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많이 읽혀지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절에 굳이 왜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읽으려고 하느냐. 뭐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처음으로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함석헌 선생님의 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예, 그 책이 가장 쉽게 함석헌 선생님 글 중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그 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책만 있는 것은 아니고 많습니다. 굉장히 함석헌 선생님 쓰신 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읽어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다 읽어 내려가. 양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분의 글을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읽어 내려가는, 짧게 한 편 한 편 읽어 내려가는 재미가 있는 것이 시알의 소리에 담긴 그분의 글을 읽는 겁니다. 이제 시알의 소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잡지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잡지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재미나고 웃긴 이야기 있거나 연예인 이야기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학술지라고 부르기에는 우리나라에선 이제 학술지라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글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철학 전문 학술지의 글들은 사실 철학을 전공해도 그 학술지에 있는 글들을 모두 다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저마다 다 전문적인 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알의 소리는 학술지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그냥 잡지라고 부르기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힘겨운 시기에 시알의 소리는 우리나라 청년들, 독재시대나 이럴 때 청년들에게 아주 정말로 이제 뜨겁게 읽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독재시대의 청년들이 시알의 소리를 통해서 그 시대를 고민하고 자신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기도 하고 나로 살면서 우리 그냥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와 더불어서 우리를 이루면서 살 것인가 고민하게 했던 그러한 말로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특정 잡지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학술지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굳이 말하면 연소 간행문이라고 할까요? 예, 시알의 소리에 담긴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따라 읽는 것이 매우 재미납니다. 네, 재미나고 시알의 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 돌아가시고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근데 과거와 같이 많은 청년들이 시알의 소리를 읽고 막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은 이제 판매 부스나 이제 일반 서점에서는 구할 수 없고, 이제 함석헌의 사상을 이렇게 연구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하면 그분들만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구독료를 내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서점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글입니다. 시알의 소리라는 글을 보면 시알의 소리라고 하는 책자가 계속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저희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2022년 3월, 4월 호에도 제 글이 실려 있습니다.
CR의 형이상학 우리의 존재와 본질이라고 하는 제 유대칠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함석헌 선생님의 형이상학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려면 그 CR의 소리를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은 게 아니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CR의 소리에 그 함석헌 선생님의 형이상학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강의를 듣고 계신 겁니다. 예, CR의 소리는 지금도 함석헌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거 또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함석헌 선생님의 철학이 진화되어 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도 함석헌 선생님의 철학을 진화시켜 가고 있는 공간이죠. 함석헌 선생님의 철학이 진화되면서 또 유대칠의 철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진화가 일어나는 공간 중에 하나가 CR의 소리다. 참고로 저는 CR의 소리와 마을이라고 하는 두 곳에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예. 마을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고요. 거기에도 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일상을 살면 정치 철학이라든가 사회 철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글을 읽기가 어렵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읽기도 어렵기 때문에 마을이라고 하는 책은 1년에 2번 나오는데 그 책은 제가 저의 철학, 더불어있음의 철학에서 그 정치 철학과 사회 철학의 고민들을 쉬운 언어로 우리 마을 공동체가 주로 이제 농어촌 마을이거든요. 농어산촌 마을인데 그곳에 있는 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제 공부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쓴 저의 글입니다. 예, 그런 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마을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도 제가 제 철학을 계속 전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CR의 소리에서도 제 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유대칠이라는 사람이 저의 철학을 세상에 소개하는 하나의 경로가 CR의 소리인데, 이 CR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 분이 함석헌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읽을 글은 이 CR의 소리가 폐간되었다가 독재 시대에 폐간되었다가 1988년에 다시 복간이 되면서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글을 읽을 거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CR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CR이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CR. 그러니까 C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좀 하려고 해요. 이때는 뭐 저는 이제 이렇게 대체적인, 그러니까 정말로 이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언어가 우리를 표현하는 언어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려, 조선, 그 전에 삼국 시대부터 쭉 올라오면 윗사람, 아랫사람이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구조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이 그거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모두가 평등한 형태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형태의 사회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윗사람, 아랫사람으로 이 사회가 나누어져 있으면 결국은 아랫사람이 노동을 하고 아랫사람이 엄청나게 그 사회가 지고 있는 존재의 무게감을 다 지고 있는데 그 존재의 무게감으로 버티고 그 사회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은 또 좀 재미나게도 슬프게도 사회의 윗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도 사실 임진왜란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것들은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의병을 일으키고 실제로 전쟁에 동원되어서 많이 죽고 했지만 그렇게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은 전쟁 전후나 여전히 잘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억울함이거든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막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조선 사회나 이렇게 조선, 일본, 중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상업이 붐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시기가 왔다 이 말입니다. 큰 전쟁이 없이 일본, 그 다음에 조선, 중국이 있던 시기.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 상업이 발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이제 기술을 갖고 있던 기술을 가진 이들은 상업 기술이든 농업 기술이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일부 생기게 되는데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은 사회적으로 그 사회적으로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부당한 대접들을 받게 됩니다. 그 부당한 대접들을 받다 보니까 상업이라던가 농업, 특히 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돈을 갖고 있음에도 자기가 이 사회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자신들의 세금으로 해결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등등 자신들이 사실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 부당한 대접을 받다 보니까 19세기에 들어서면 이들이 항쟁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쟁은 그 농민으로도 이어지고 그 한마디로 그 당시에 조선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 거의 대부분 농사 짓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민들, 그 다음에 상인들,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까지 사실 자기는 애써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받는 세상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억울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이제 그 양남 이후,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거의 서서히 그 억울함이 생기게 되고 19세기 이후엔 거의 커지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그 심청전이라든가 이렇게 한글 소설들, 그 당시 민중들이 집단적으로 만들어낸 소설들을 보면 그 억울함들이 등장하고 그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주체성을 가지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을까, 이론적인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그 우리죠, 우리. 여기서 우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처음으로 선택한 것이 서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학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여도 퍼져나가는 거죠. 나는 평등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서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서구의 것이고 그 서구 사회의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서구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것도 역시 위계의 세상이거든요. 거의 성리학의 사회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건 역시 그 자신들의 대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수은 최재욱 같은 사람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1860년에 이제 그 용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시작을 합니다. 거의 사실 동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중들이 일으켜는 그 억울함의 분노를 이론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수단들 그런 것들로 동학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때 제가 C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CR이 처음으로 우리가 주체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각인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이제 거의 각인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확인하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 시작된 거죠. 그렇다는 의미에서 우리 민중, 우리 CR이라고 하는 우리의 CR이 처음으로 우리를 이론적으로 각인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학을 철학을 회임이라고 그러는데 뭐 회임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모두 다 악기로 태어나진 않죠. 예. 제 주변에도 뭐 그 회임을 했다가 뭐 애가 유산되는 경우도 뭐 여럿 있는데 여럿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이런 데서 유산이 많이 되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래서. 그런데 우리 CR, 우리 민중은 그것을 유산시키지 않고 유산시킬 수가 없었죠. 너무 억울함이 강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은 오히려 증대돼서 정말로 제대로 우리 언어로 우리의 사고구조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 포괄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모든 평등, 오히려 그 사람 사이의 평등을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 아닌 자연까지 모두 포괄하는 평등을 주장하는 동학 이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해월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한 그 지난 강좌에서 해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했었죠. 예. 사실 해월의 이야기는 정말로 그 많은 시간을 두고 좀 해월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뭐 그것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몇 번, 한 두어 번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 죽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항상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는 언어가 없었어요. 민중도 인민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시민이라는 말도 그렇고 우리 여기서 지금 애쓰고 있는 그죠? 억울함에도 억울함으로 제일 처음에는 서학으로 자기를 긍정해 보다가 이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동학이라고 해서
남의 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을 가져다가 한번 활용해 보다가 스스로 만들어도 보다가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그런 시도들을 했었던 그 우리 주체에 대한 명확한 명칭들이 없었습니다. 그 명칭을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CR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CR. 그래서 CR이라는 표현을 하는 CR이라는 표현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이제 강가를 이렇게 걸으면 옆에 보면 옆에 보면 온갖 풀들이 막 이렇게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을 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이제 금호강하고 이렇게 이 경치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실제로 그 내부적 풍경을 보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씨들이 그 자기 살을 가르고 싹을 내고 싹이 커져야 하고 그 커지는 가운데서 태양을 향해서 열심히 자기는 자라나야 되고 물을 받아야 되고 또 태양은 자기를 내어줘야 되고 흙은 그 양분을 또 내어줘야 되고 물이 또 자기의 수분을 내어줘야 하고 그 속에 그리고 수많은 벌레들이 그 벌레들이나 벌들이 그 식물들 사이에 때로는 필요 없는 식물을 죽이기도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면 없애버리죠. 너무 과다하면은 그걸 먹어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정 수를 유지하면서 계속 갑니다. 그것이 사실 자연의 아름다움이라고 하겠죠. 그죠? 자연의 아름다움은 이제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적정 수를 유지하면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속에 보면 그래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 적정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치열하고 이제 생의 의지로 불타고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불타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그냥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모두 다 전멸해버리고 제일 강한 한 놈만 남겠죠. 그런데 모두가 전멸해버리고 제일 강한 한 놈만 남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 다 그 자리에서 더불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특징이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잘 나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혼자서 뭐 예를 들어서 내 혼자만 존재하겠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치열하면서도 그 사이에 더불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상호부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부조론. 제가 언제 이것도 한번 상호부조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 다윈이다.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만 알아요. 다윈의 진화론이 있는데 물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트로포스키 이렇게 하고기도 하고 트로포킨이라고도 하는데 트로포스키 그죠? 트로포스키 포트르 트로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호부조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으면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진화라고 하는 것을 전혀 다르게 또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화가 있고 이제 아까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화가 있다면 그렇지 않고 포트로프킨의 진화도 있는 겁니다. 그죠? 트로프킨의 진화도 있는 겁니다. 트로프킨의 진화도. 그러니까 트로프킨의 진화는 뭐냐 보면 모두가 서로 돕는 만물은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윈의 진화는 자칫 잘못해보면은 실제로는 적자 생존이죠. 그러니까 이 험난한 곳에서 투쟁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럽이 제국주의자들이 활용했을 때, 야, 결국은 제국주의자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너희를 식민 통치하고 저희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남고 너희가 열등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곳에서는 그 환경 속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거기에 적절하게 잘 있는 것이지 누가 더 진화하고 덜 진화하고는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다윈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 생존시키는 거예요. 적자 생존시킵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진화에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면은 제일 강한 놈만 남고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일 강한 놈도 먹을 게 없어서 죽게 돼요.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트로프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호부조론에서는 모두가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 사람이 뭐냐 하면 나중에 가면 야,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이런 생물학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정부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무정부주의자. 그죠? 무정부주의자.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무교회주의자. 그죠? 신학적으로. 이 사람은 뭐 신학적으로 그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국가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정부주의자죠.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은 사실은 무교회주의자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뭐 상호부조론이라는 것을 서로 돕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물들이 이기적 행동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런 생물학자로서 자기가 관찰한 것들을 기록합니다. 뭐냐면은 철새가 저희 집 앞에도 조금 조만한 그 새집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새가 지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사 올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새가 철새가 거기 집을 지어놓고 다른데 철새가 다른 곳에 갔다가 또다시 1년 뒤에 그곳에 오면 다른 철새가 그 집을 차지하도록 다른 새들은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약자 같은 짓이잖아요. 정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새의 세계에서도 우리보다 이성적으로 더디고 그 다음에 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뇌보다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에서도 그들은 그 상호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을 그들의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새가 더 많은 집을 가지고 혼자서 거기에 있는 모든 먹이들을 다 차지하는 식으로 해서 그만이 진화해서 발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그 새조차도 마지막에는 혼자 남아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 새도 멸종한다는 거죠. 자기가 종족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부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정부주의고 이것이 요즘 들어서 오히려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제국주의를 만나게 되고 제국주의가 또 다른 모습으로 자본 형태의 제국주의가 되죠. 그 다음에 제국주의에서 그러면은 진화적으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인종차별주의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동물보다 사람이 더 진화된 형태라고 하는 것도 다윈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등장해서 사람의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아니 요시아는 아니고 여기 다윈의 진화론에서 무언가 이게 진화론의 다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 다윈의 진화론은 다윈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굉장히 잔혹한 세상을 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국주의라던가 이 제국주의 안에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속에는 또 교회의 확장 자기 교파 교리 이론을 확장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미신이다, 미개하다라고 평가하는 형태의 사고들도 전부 다 문명 우월주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국주의 시대에는 큰 인기를 누렸지만 지금 여기에 그죠? 제가 일단 트로프킨이 아니라 상호부조론, 그죠? 무정부주의자인 트로프킨의 책이 훨씬 더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각광을 받고 읽고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물론 트로프킨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이 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철학이고 트로프킨이 죽은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다윈 정도에서 혹은 자본주의가 마지막이다. 뭐 대의민주제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편에서 생각하면 사실 그런 형태의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은 한 100년, 150년 전에 철학적으로 이런 사회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철학적으로 혹은 정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전개되어진 세상을 이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그 민중 속에 파고드는 데는 오래 걸리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로프킨의 이야기를 읽으면 저는 함석헌 선생님과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뭐니까 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에서는 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도 치열하게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내 혼자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는 때로는 자기 내어줌의 공간, 자기 내어줌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좀 약할 때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죠?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형태의 공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던 금호강가를 걸으면서 옆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매우 치열한 삶의 공간입니다. 그죠? 그 치열한 삶의 공간의 결과로 더불어 있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한 거예요. 이제 어떤 식물은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식물은 지금 전체 일을 위해서 거름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식물을 그 경쟁에서 진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내어주는 공간, 자기를 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더 씨를 번성시켜서 그 씨가 거름이 되어서 다른 그 애들이 그 이제 그 걸음을 받아갖고 더 확대되고 이러죠. 근데 너무 또 확대되면 옆에 있던 벌레들이나 그 곤충들이나 또 그 뭐 그 벌레들이 그 이제 동물들이 그걸 또 먹게 되고, 하지만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다 전멸시켜 버리지는 않는다. 항상 그렇게 상호 의존되어 있고 상호 도와주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있느냐 하면은 결국은 더불어 있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더불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이 갇힌 공간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호 의존적이고 그 상호 의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누가 더 높으니까 끌어주는 형태의 의존성이 아니고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면 무교회나 무정부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사실 무정부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무교회도 사실은 그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번역이지만 어쨌든 무정부는 그래서 무정부주의자든 자신을 무정부주의자라고 부르기보다 아나키스트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 대의민주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민중들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갑자기 대의민주제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대의민주제로 시작되어서 표를 선거를 하는 것이 완전 민주주의의 무슨 꽃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선거를 통해 갖고 민중들이 자신의 그 삶의 고난들을 정치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에서 그 민중의 대표로 되어지는 사람은 그 전 시대에 여전히 기득권자들의 자식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아픔이나 고난을 모르고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유학도 다녀오고 그죠? 그다음 좋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좋은 집안 사람이고 이런 등등의 기득권을 유지해서 그들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삶의 치열한 공간에서 힘들게 살았던 CR의 존재들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고 사실 역사 우리 현실 공간에서 뭐 정치니 뭐 이런 거로 유학을 다녀오지도 못했고 경제를 유학 다녀오지도 못했고 그 이제 그 힘겨움에 삶의 고난의 주체로만 있어왔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 정치적 소신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첨타가서 그 자신들이 대의민주제를 통해서 표를 얻어가지고 자신들이 뭐 법을 만들고 그러는데 법을 만들어봤자 그들이 민주계 편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들의 기득권 편에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주체가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쭉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의민주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주권으로서 법과 여러 가지 권력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민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제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이름입니다. 민주제는. 대의민주제처럼 어떤 정치 형태의 이름이 아닙니다. 민주제는 우리가 지금 또 저희 더불어 철학에서도 이야기하고 함석헌상도 끊임없이 외쳐라 분노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유럽의 많은 철학자들도 사실은 민주제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잘못 알고 그것이 지금 정해져 있는 대의민주제를 민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민주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저희가 이 고난 가운데서 그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많은 정부 그 소식들도 사실은 많이 걸러져서 기득권자의 편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사실 민중의 편에서 힘들게 활동하는 언론사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1인 언론사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힘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든. 반면에 대형 출판사나 대형 인쇄소에서는 자신들이 기득권과 그 야합한 형태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막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민주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 내가 정치의 주권이 되어지는 치열한 분노의 공간이어야 됩니다. 이거 분노해서 화를 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마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시도도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게 마치 대의민주제가 있을 수 있는 최선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 인터넷이라든가 과학이 발달하고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서서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함석헌 선생님이나 저나 아니면은 트로프킨이 이야기했었던 그런 형태의 정치 체제의 시간들이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젊은이들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나와 지금 그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뇌에 대해서도 언젠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지금 삶의 고난 속에 있는 것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요.
저도 누군가에게는 나이 젊은 사람이죠. 저의 고난을 누군가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 하면서 노력을 저렇게 해서 그렇다느니, 무슨 고생을 덜 해봐서 그렇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타자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타자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더불어 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니는 니대로 죽어라 하던가, 아니면 너는 너대로 소멸되던가, 아니면 너는 모든 사회적인 부조리 속에서 일어난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그냥 약자 너희의 실패다, 너희의 인생이 실패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너는 진화도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사라져야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상호부조론에 따르면, 더불어 있음의 철학에 따르면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죠?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부조리의 결과물입니다. 그죠? 부조리의 결과물로 그들이 이 사회에 의해서 타살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타살당하냐 하면,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에 자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힘겨움이 정치적으로 이 사회에 반영되지 못하고, 자신의 어려움이 이 사회에 바뀌어질 수 있는 어떤 일만의 기대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지금 또 여전히 자기 죽음으로써 그냥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 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치열하게 전태일 열사처럼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 부조리를 분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쉽지 않죠. 예. 그래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고정되어 버려 있는 기득권을 무너뜨리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정되어 버린 기득권을 무너뜨리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11년, 12년 전에 그 한 대학의 시간 강사가 부조리한 사회 질서, 부조리한 대학의 비리 속에서 자신에게 오던 것을 폭로하면서 자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전태일 열사처럼. 그런데 지금 그분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죠? 그렇게 시간 강사들 혹은 교수들 중에서 대학 내부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여론화 시키지 않죠. 왜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대접해달라고 투정 부리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민주제가 아닙니다. 민주제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민주제는 치열하게 삶의 공간에서 아픔을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와 어떠한 그 혈육관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부조리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아파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같이 분노해야지만이 민주주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 분노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그게 CR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면 작은 소리라도 분노하게 되면 그 분노에 공감하면 그 분노는 커지게 됩니다. 그 CR의 소리는 한마디로 지금 생각하면 주간지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독재 시대에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이 글을 읽으면 한마디로 빨갱이가 된다라, 빨갱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이 글을 읽고 거리로 나가서 부조리에 분노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대 언론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거대 언론사를 다니던 기자들이 자신들에게 그 독재자를 옹호하는 글을 쓰라고 하면 그것에 거부하고 기사직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뭐냐 하면은 나는 더불어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앞서 나아가기 위해서, 나 혼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진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조리함조차도 결탁하거나, 혹은 부조리함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게 부조리함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통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독재를 이겨낸 겁니다. 독재 시대를. 그죠? 그럼 그 독재 시대를 이겨내겠던 그 CR의 분노를 끊임없이 분노하게 만들었던 여러 불쏘시개 중에 하나가 CR의 소리, 함석헌 선생님의 철학이나 문익환 선생님의 철학입니다. 근데 함석헌 선생님의 철학이나 문익환 선생님의 철학을 그저 그들이 분노해서 민중들이 선동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이 잘못되면 민중이 아무 생각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민중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지, 함석헌 선생님이나 문익환 선생님, 목사님의 강의나 설교에
아무 생각 없는 민중들이 뭐 머리 흔들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텅텅텅 머리 흔들고 막 그러니까 머리가 비어가지고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주체로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당신이 고난의 주체니까 우리 역사의 주체가 되어보자라고 그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같이 한번 이론적으로 정리해줬던 것이지 그거 정리해줬던 것이지 그들이 아무런 그 뭡니까 억울함도 없고 불만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이제 그 몇몇 분들이 그 앞에서 선동했다 해서 그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학이 그렇게 빨리 퍼져나간 것은 서학의 이론에 탄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평등을 기다리고 있었던 평등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민중이 있었기 때문에 서학이 빨리 퍼져나간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참 만족하지 못하던 정말로 우리 민중의 언어로 되어져 있던 무언가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동학이 빨리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의 시아의 소리도 시아의 소리에 나오는 글들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빨리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분노와 공감, 공분, 더불어 화낸다 이거죠. 더불어 화낸다. 공분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읽은 겁니다. 그죠? 더불어 소리. 자, 그러면은 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알의 소리는 1980년 7월에 들어서 군사적, 이게 뭡니까? 전두환 때예요. 1980년 7월. 1980년대에 전두환이가, 이제 1980년 정권을 잡고, 이때 이 5월에 엄청나게 광주 사람들을 많이 죽이잖아요. 그리고 언론을 강제로 막 통폐합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는 시도를 거치잖아요. 그리고 종교 탄압을 굉장히 강하게 하죠. 근데 종교 탄압하다 보니까 전두환이가 가톨릭하고 개신교는 외국하고 이거 그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가톨릭 외국 교구와도 외국과 가톨릭이라고 하는 큰 전 지구적인 조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탄압을 못합니다. 사실은 옛날 그 신부님들이 그렇게 해도 조금 고문받지만 물론 개인적으로 많은 고문받지만 실제로 아무 종교 없던 사람들은 죽어나갔잖아요. 진짜 죽었잖아요. 그죠? 진짜 죽었는 겁니다. 광주 보세요. 수백 명, 수천 명을 그냥 총쏴 죽여버리던 시기가 됐거든요. 근데 신부나 수녀 함부로 죽이지 못했던 것들은 사실은 그런 국제적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전두환이 함께 못했고 어떻게 하지도 못했고 개신교도 어쩌지 못했어요. 근데 반면에 불교는 이승만 때부터 해가지고 끊임없는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전 지구적인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막 주 밟아버렸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도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스님들끼리 어떤 커뮤니티에서 크게 일으키려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러니까 공권력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그것을 통제하고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때 가장 전두환이가 원했던 게 뭐냐면은 그 종교인들 중에서 몇몇이 자기를 지지해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종교에서 박정희 시대 때 보니까 종교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렇게 등 돌리는 경우들, 권력자에게 등 돌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 문익환 목사도 그렇고 지금은 문익환 목사가 별로 크게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문익환 목사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개신교의 인물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성경을 읽는 것은 앉아가지고 보면은 무슨 뭐 자기 개인 경험, 개인 체험 이야기하던가 무슨 뭐 저도 이래 보면은 가끔씩 보면 뭐 성령, 얼마 전에도 봤어요. 성모 발현을 봤다라고 해갖고, 그전에는 어떤 분은 저기 뭐, 그 용산역 앞에서 용산 이마트 그 신호등 앞에서 그 성모님을 발현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또 어디서 발현했다. 그런 신비 체험에 집중해 성경 읽는 것이 그런 신비 체험하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것이 그런 신비 체험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속에 빠지면 사회적 공분의 종교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전두환이가 이래 보니까 그 당시에 개신교는 그런 신비 체험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사회적 공분을 하는 형태의 개신교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다루기 어렵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생각해 보면 몇몇 자기와 손잡을 수 있는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스님들을 몇몇 규합해 가지고 자기를 지지하게 하면 그들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마치 그 뭐 가톨릭이 혹은 개신교가 혹은 불교가 자기를 모두 지지하는 것처럼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구 교우에 누구가 자기 정권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거고 개신교의 누구가 자기 정권을 지지해서 뭐 조창 기도회를 열었다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그 당시부터 이때부터 이미
그 전두환이 그 언론 플레이, 그죠? 그 모든 사람이 귀를 닫고 잔혹하게 처형하는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박정희를 이어가서 진행되었던 언론 플레이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언론 플레이를 보니까 전두환이 보니까 함석헌은 말을 하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함석헌이 계속 말을 하면 많은 이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젊은이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함석헌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뭐냐 보면은 CR의 소리를 폐간시켜버린 겁니다. CR의 소리를. 그죠? 그러니까 박정희나 이럴 때 보니까 계속 저런 사람들, 이승만, 박정희 이런 데 거치면 함석헌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그 문익환 목사라든가 이렇게 여러 그 이제 그 개신교 혹은 무교회주의 이런 곳에서 끊임없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니까 그 분노의 목소리가 종교를 넘어서 이것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 평신도의 신학이라고 할까요? 저는 평신도 신학이라기보다는 모두를 위한 신학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모두를 위한 신학은 어떠한 교리교파에 한정되어 가지고 그 교리교파 속에서 남과 나를 구분하는 형태의 신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익환 목사나 합석헌 선생님의 신학은 바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신학입니다. 저희 더불어있음의 철학이 근거하고 있는 신학적인 형태도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모두를 위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신학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모두를 위한 신학에서 그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에는 그러니까 종교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스님도 같이 분노하고, 그죠? 뭐 법정 스님 같이 스님도 같이 분노하고, 그죠? 이렇게 모두가 같이 분노하는 세상이 열린 겁니다. 그죠? 그 이제 그 그것이 두려웠던 거겠죠, 전두환은. 그래서 폐간시켜 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복관이 되면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죠? 자, 폐간이 됩니다. 전두환에 의해서. 그래서 저들은 CR을 칼로 자르면 쉽게 죽을 줄 알았지만 CR은 죽지 않습니다. 자, CR은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저 금호 강가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밟고 밟아도 그 잡초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러서 잡초지 실제로 잡초의 생명력은 엄청나죠. 그죠? 우리가 인간이 자기에게 필요 없으니까 그들을 필요 없다고 해서 잡다한 풀이라고 해서 잡초라고 부르지만 그것도 신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신의 발현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 지금 환경 문제도 인간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많은 환경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저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식물학자는 사람이 TV 나와서 강의할 때, 생물학자는 사람이 TV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 했죠. 지구에 일어나는 여러 환경 문제들은 사실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개체가 그 개체가 지구가 포괄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수를 넘어서면 무조건 다 그 이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PT병 많이 버리고 막 그 뭐 비닐봉지 같은 거 비닐봉지 이런 거 그죠? 그 플라스틱백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버려 가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물고기가 죽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오염의 80%는 그 어선이 일으킨 겁니다. 어선. 어선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상 저도 얼마 전에 영덕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보면 그 주변에서 떠돌아다니는 것들을 보세요. 어선에서 쓰던 것들입니다. 그물 조가리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마치 우리가 뭐 버려서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의 큰 주범 중에 그 하나는 어선이고 우리가 고기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기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정리됐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대구 외곽을 가다 보면은 그 보신탕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목장 이런 데 가면 그 주변에 좀 그 자체도 저는 개고기를 먹지 않아서 그렇지만 좀 막상 보면 굉장히 혐오스럽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더러운 오물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식을 함으로써 인해서 그들에게 그 제공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소들이 집단적으로 사육되면서 나오는 그 가스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그럼 우리가 인간이 적정한 수준의 존재만 이 지구에 있었으면, 그죠? 그러면은 그 우리는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소나 돼지를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간이 원래 살아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있기에는 너무나 많은 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물학자가 이런 거죠. 우리들이 사람들이 서로 애를 놓지 않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강제로 또 국가주의에 의해서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애를 낳아라. 이건 말도 안 되죠. 그건 국가의 종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도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 국가, 국민 하면서 국가의 종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함석헌 선생님도 분노하거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적정수의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면 그 씨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잡초를 아무리 밟아도 심지어 제초제를 막 뿌리고 해도 사실은 그 씨알에 의해서 자라고 있는 잡초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열한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 생명력은 왜 생기느냐? 잡초가 저놈이 독한 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자연이 서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근대 이후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그 19세기 이후 혹은 그 그리스도교에서 인간이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특히나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로 진화 많이 됐다 이런 형태의 입장들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물에 대해서 대상화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그보다 훨씬 덜하죠. 불교는 사실은 불교 사찰을 가면 자연과 그 사찰 자체가 그 굉장히 융합 잘 돼 있기 때문에 오래된 불교 사찰 중에서 뭐 이렇게 현대에 손을 많이 보지 않은 것들을 보면 조금만 떨어져도 그 사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산과 잘 융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제 그렇지 않고 자연을 지배의 대상이나 사용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으면 가차없이 그것들을 내가 자연과 이 자연 환경에서부터 벗어나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실제로 자연 환경에서는 상호부조론 서로 의존적이라서 잡초가 제초제에 의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흙은 자기 양분을 잡초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죠? 잡초에게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물과 태양은 끊임없이 잡초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초가 독하다기보다는 이 자연 환경이 그죠? 그 잡초가 죽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 민족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씨알이라고 하는 것은 씨알은 칼로 자르고 쉽게 죽을 줄 알지만 씨알은 죽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죽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죽이면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삽니다. 이게 부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독재자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죽이고 죽여도 민중은 끊임없이 죽지 않고 부활합니다. 죽은 것 같아도 죽은 게 아니에요. 함석헌 선생님 말은 전태일이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은 겁니다. 그죠? 전태일이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3.1혁명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죽지 않고 우리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죽어서 개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이 죽어서 우리로서 더불어 있는 우리로서 부활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겁니다. 다 죽어 없어져도 굳이 땅껍질을 젖히고 일어나는 것이 들풀 같은 씨알입니다. 그러니까 들풀 같은 씨알이 되는 거죠. 들풀 같은 씨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거 토마스 철학학교에서 지금도 사실 토마스 철학학교도 제 씨알의 소리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씨알의 소리처럼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후원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토마스 철학교가 운영되어지고 있고 그 작은 한 분 한 분을 전 씨알이라고 보고 있고 그분들이 이 토마스 철학학교라고 하는 하나의 풀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0년을 있어 왔고 씨알의 소리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중에 제가 조그마한 커피숍이 딸려있는 철학 공간을 만들면 그 커피숍 이름을 들풀 같은 씨알이라고 불러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들풀 같은 씨알.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지 않고 계속 씨알은 밟아도 밟고 자르고 뭐 제초제 뿌리고 해도 죽지 않는 겁니다. 계속 자라나고 있고 그 생명력, 오히려 고난이 그 더 깊게 자신을 생각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자신을 다져가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짜로 더불어 있음의 철학에서 말하는 진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안 되는 줄 알면 전두환 체계에서 뭘 해도 안 되는 줄 알지만 계속 최선을 다해왔다. 불우한 세력들이 나를 연금하고 미행하고 도청하는 듯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입을 막고 나의 붓을 꺾으려 했고 그렇지만 그것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아. 그래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함석헌 선생님이 그래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함석헌 선생도 그 잡초처럼 함석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석헌 선생과 더불어 있었던 씨알, 즉 민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책을 사서 보는 사람이 있고 이분과 더불어 있는 분들이 있고 한마디로 후원하고 같이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석헌 선생님의 철학이 계속 되어질 수 있고 시알의 소리가 다시 북한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자, 여기 전국 곳곳에 어느 산골짜기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씨알이 움틀거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 산에 가서 보고 보면 온갖 이름 모를 풀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씨알의 꿈틀거립니다. 거기 제초제 뿌리고 저 산불이 나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끊임없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인위적으로 지금 저기에다 동해 바다에다가 그 지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함부로 거기에다 소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산불이 저래 커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가 많은 게 아니고 조선시대부터 쭉 보면 원래 화렵수가 많습니다. 근데 화렵수는 불이 나도 잘 안 퍼져요. 그런데 저걸 인간이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혹은 자신들의 관리 편의에 따라서 소나무를 많이 심다 보니까 소나무는 산불에 불에 쉽게 타고 사라집니다. 화렵수는 바퀴 걸려도 죽은 듯 하지만 그 다음에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어이구 저만큼 죽었는 감나무 저거 죽었겠지 싶어도 다 살더라고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자연 속에 있는 씨알의 꿈틀거림은 엄청납니다. 그 작은 외침들, 그 작은 외침이 모여서 커지는 것이지 우리가 영웅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영웅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존재의 일회성이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의 뭐 대표를 만들고 그 밑에 명령을 오다를 내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저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씨알의 소리에서도 누군가는 후원을 통해서 그죠? 씨알의 소원을 경제적 후원을 하면서 자기가 씨알의 소리를 이게 글을 쓰고 세상에 그 분노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돈은 없지만 글을 쓰는 분은 글을 씀으로써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큰 숲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씨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알은 그렇게 씨알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씨알의 분노는 누구 한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우리 민중의 분노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분노의 참여 방식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산에서도 꽃이 있고 꽃도 다양하고 나무도 다양하고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죠? 자, 도도한 물결을 이루고 불의의 세력을 밀어붙이는 것이 지난 6월의 싸움이 아닙니까? 이거 6월이 6월 항쟁을 이야기합니다. 87 6월 항쟁이죠. 전두환을 물러나게 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물론 그때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이무렵쯤 되면 이제 거의 생애 마렵입니다. 예, 생애 마렵이신데, 자, 씨알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씨알 여러분 힘에 의해서 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씨알의 뒤에 하나님이 있다면 씨알에 더불어 있음 가운데 그곳에 신이 있다. 씨알이 더불어 있음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불어 있는 민중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더불어 있는 민중의 외침 속에 이미 신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힘으로 지금 자신이 분노하는 자신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알의 여러분들이 씨알의 분노의 그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나도 소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할 수 있다는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의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씨알의 소리는 이제 여러분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의 한 사람이지 내가 영웅이 돼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도 여러분 또 모두가 제가 항상 하는 말 동일하게 평등하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불어 있음 가운데 당신의 분노도 나의 분노가 된다.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씨알의 소리에 담긴 글들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분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분노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죠? 씨알의 주소들을 알 길 없고 그거를 뭐 오랜 시간 후원해 주시고 이랬던 분들은 그 전두환이 가만 놔뒀겠어요. 다 불살라 버렸죠. 알 길이 없고 내 집이 불이 나면서 이거 뭐 그거 다 불사버려. 그러니까 악독했던 거죠. 그 시대에는 옛 서류가 모두 불타버려 갖고 그 씨알 후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씨알에서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면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고 싶어 분노하려고 해도 그러지 못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씁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연락하여 힘을 하나로 모으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에서 오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분노하자는 더불어 분노하는 자리에 와달라는 겁니다. 그죠? 어불로 와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철학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무슨 뭐 대장이 되고 그 대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철학 공부를 하고 막 그러는 것도 사실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철학을 같이 공부한다라는 것이 내가 명령하고 그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철학을 이야기하면 그 철학으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또 궁리하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 철학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철학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자기 그 능동과 수동이 같이 결합되어진 것. 그죠? 자,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CR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민중 CR은 나약하지 않고 아무리 밟아도 일어나는 역사의 주체입니다. 오히려 밟히고 밟히면 그 고난이 더욱더 CR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사고하게 만들 것이고 더 깊이 궁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더욱더 더불어 있을 것입니다. 그 더불어 있음의 방식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함석헌 선생님처럼 함석헌 선생님 글을 쓰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편집하는 분도 있고 인쇄소에서 그 인쇄기를 돌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인쇄를 해준다는 것도 크게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죠? 그 독재 시대에 누군가의 글들 정부가 싫어하는 글을 인쇄해 준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쇄하는 사람, 인쇄로 참여하고 이도 저도 아니라는 사람은 그냥 무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있음. 그러니까 무슨 뭐 경제적 후원, 경제적으로 큰 돈 내놓으시는 분도 있고 삶의 속에서 아주 작게 내놓으시는 그 작은 돈이지만 함께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CR이 자기의 소리를 내간다라는 것. CR은 바로 그런 존재고 그렇게 이 사회에서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복명복창하는 존재가 아니라 앞에서 외치며 따라서 뭐 외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 삶의 속에서 각자의 외침 속에서 나의 공간에서 외치면서 동시에 우리를 이루는 존재. 그게 바로 CR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그 CR의 소리 1988년 12월 복간 96호에 나온 글을 여러분하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통권 277호, 277호 그리고 통권 275호에 제 글이 있습니다. CR의 소리에 담긴 제 글도 제가 조만간 뭐 사람들에게 제가 쓴 글을 한번 강의해 볼까도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오늘 또 그 여러분들 CR에 대해서 그리고 CR이 어떻게 분노하는가 어떻게 더불어 있는가에 대해서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뭐 쓸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제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적은 쓸모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또 강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